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는 이런 곳에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증평군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작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는 그런 아주 앞으로 아주 생생히 살아남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군으로서 제가 아주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김미경입니다. 스토리텔링 작가라고도 하고요. 지금 전주대학교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는 방금 공주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에도 있겠지만 공주 제가 계룡산 상신마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스토리텔링 지금 총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 경력을 다 말하진 않았지만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제가 진도군청 학예연구소와 그리고 나주시청의 역사문화 큐레이터 앤드 스토리텔링 작가 그리고 전화문화예술재단의 문화사업팀장을 거쳐서 공무원을 거쳐서 그리고 학교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지역 문화의 콘텐츠 개발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만드느냐, 이것이 제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꼭 제가 하고자 하는 정말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늘 특히 여기에 아주 공무원분들이 유능한 공무원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유익한 시간으로 함께 공유하는 그런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평군을 온다고 그러면서 제가 감동한 건 이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스토리텔링은 스토리 플러스 텔 플러스 ing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말한 구연동화 할머니가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손자를 무릎 위에다가 두들기면서 얘기하는 것도 스토리를 텔링하는 건데 ing죠. 어떤 상황? 손자에게 구연하는 상황에서의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때 그 스토리는 이야기고 텔은 말하다죠. 그리고 ing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ing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how, 어떻게 상황에 맞게 그 적절한 대처를 하느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한국어로 너무 길어서 그 번역이 안 되는 이유가 이야기를 어떤 상황에 맞게 말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ing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러라고 얘기할 때 ing를 빼는 것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작가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김득신이라는 분의 스토리텔링이 이 증평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그 묘지를 가지고 작은 묘지 하나도 지역의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지역을 다녔고요. 원래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원고지에서 책을 작성하는 그런 걸로 시작을 됐죠. 사실은 우리가 스토리텔링 하는 이유가 해리포터 이야기 때문입니다. J.K. 롤링이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작은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정말 카페 구석에 앉아서 그 네프킨 뒤에다가 쓰기 시작한 게 해리포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초 생활 수급자였습니다. 그래서 J.K. 롤링이 그렇게 쓴 글을 가지고 원소스죠. 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멀티 유즈하게 영화화돼서 그녀가 하루에 100억 아니 10억씩 버는 그런 쾌거를 이루면서 오프라 윈프라가 인터뷰를 했죠. 가장 당신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당신은 나의 차일드 훗이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해리포터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 차일드 훗이라고 말했고 당신이 가장 끔찍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랬더니 다시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억이라는 원소스가 멀티 유저하게 해서 하루에 10억씩 버는 해리포터 이야기를 보고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파는 것보다 꿀떡없는 산업, 이야기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그 시장성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스토리텔링은 전격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훨씬 더 많은 규모를 갖고 있었으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함께하는 것은 지역 문화, 문화 원형이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스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리포터 이야기도 그 작은 마을의 전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영화 장면에서 보셨을 거예요. 묘지 찾아가는 장면. 그 작은 마을의 전설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상상력을 가지고 함께 한 것이 바로 해리포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사실은 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KBS하고 EBS의 방송 작가를 오래 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도 쓰고 나레이션도 많이 쓰고 이러면서 그 방송 작가는 일종의 스토리텔링 작가로서의 한 분야이죠. 그래서 지역 문화 원형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발전하겠다. 이런 깨달음이 빨리 올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그래서 방송 작가도 사실은 스토리텔링 작가의 한 분야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스토리텔링은 훨씬 더 지금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론 본론 결론을 순서대로 읽었던 책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호 지식으로 날아다니는, 예를 들면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트 스피치의 김미경 선생님이 여기 증평에 아주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 김미경하고 저 굉장히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죠? 김미경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교수라는데 김미경 교수? 근데 스토리텔링? 이렇게 찾아야지 되는.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란 어떤 순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의 어떤 순서대로 인터넷을 날아다니는 그런 하이퍼텍스트적 요소로서의 스토리텔링이 요즘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한 정의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한 그거는 제가 정리한 건데, 그런 의미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 원형을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영화 강국이 됐죠. 그 이유가 저는 영화 아카데미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시나리오를 잘 써야 그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래야 영화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의 강국입니다. 이것도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가지고 있는 흥미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여러분 증평군에서 해당하는 독특한 생태 환경과 지역 문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필요성은 우리가 정말 반드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토리텔링이 원소스를 제공하는 제가 아까 말한 역사문화 자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형태라고 해서 프로토타입스라고 하는 문화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신화, 전설, 민담, 역사, 민속, 일생의례 등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 원형을 잘 활용해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금 스토리텔링이 지금 실패하는 이유가요. 거북이 전설이 어디 있어? 그러면 다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거북이 전설을 하면 그것은 안 돼요. 지금 증평군을 제가 굉장히 높이 사는 이유는 우리 최창현 과장님도 계시지만 예를 들면 김득신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증평군에만 있어요. 그 묘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 속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성공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속성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창작하여야지만 세계적인 브랜드화나 또 정말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지역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증평군 문화 원형의 발굴은 꼭 증평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태 환경과 역사 문화가 기초가 되어 스토리텔링 하여야만 결국에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어서 전통문화 콘텐츠로서 세계인들이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여기에는 안 넣었지만 예를 들면 장애모나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자연 생태 환경을 이용해서 연극 한 편으로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마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지 마을을. 그런 것들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박사 논문에 넣은 건데요. 문화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원소스입니다. 그것이 방송,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 출판, 인프라 사업, 이러닝, 테마파크, 무대, 공연 예술, 축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제가 지금 이걸 12가지로만 나눴지만 무궁무진하죠. 요즘 스포츠 마케팅도 있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이 증평군 제가 보니까 방송을 잘 활용하셨던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노력하셔서 잘하고 계시던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원소스가 멀티 유즈하게 활용될 때 문화 콘텐츠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증평군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성공을 위한 스토리텔링 적용 방안을 본다면 증평군 지역문화 원형을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부감으로 이렇게 내려다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때 아까 그 스토리 플러스 텔 플러스 ing라고 할 때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할 때 개념의 핵심은 마케팅 원리입니다. 제가 뭐 가끔 말합니다. 저는 속물입니다. 돈을 얘기하지 않고 가지 않습니다. 인문학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글쓰기로서의 스토리텔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케팅 원리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이론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로드맵이라고 해서 자 만약에 김득신 묘소를 간다. 어디서부터 출발점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포인트점은 어디를 찍어야 되고 거기에 안내판은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샵으로 연결돼서 어떻게 여기 오신 분들의 지원이를 털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것인가가 스토리텔링이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경제적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스토리텔링 마케팅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드맵은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세팅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그저 글을 쓰는 창작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스토리텔링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사랑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어떤 것을 그 건축물이나 무엇을 하드웨어를 구축할 때 거기에 의자 하나를 철로 할 것인지 나무 재질로 할 것인지 돌로 할 것인지 빨간색 하트를 그릴 건지 이런 것까지도 모두 디자인 세팅을 생각하는 것까지 스토리텔링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내판 제작을 위한 디자인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 홍보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 마스터 플랜 세우기의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증평지역은 작은 묘지 하나도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증평군 홍성열 군수님을 위시하여 미래 전략과 최창현 과장님 등 많은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증평 스토리텔링을 만들게 열심히 일하고 저는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 확대하여 철저한 스토리텔링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이에 알맞는 기획, 로드맵, 디자인, 창작, 마케팅에 주력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평지역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김득시 인물 콘텐츠 개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평군에 맞는 증평의 인물 김득시 스토리텔링 북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여기에 와야 되는 필연적 이유, 당위성, must be, 존렌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잘거리,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개발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른 지역 문화 원형 발굴 스토리텔링의 실제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지금 여기 가져왔습니다. 제가 공주 계룡산 상신마을 스토리텔링 북을 제가 2015년 6월 30일 날 발간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3년 1억 여기는 창조 사업을 가지고 왔죠. 창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경주계 동경이 마을 스토리텔링 북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창조 사업에서의 1차년 계획이죠. 3억 4억에 경주시는 동경이 마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축을 했고요. 개판 축제를 열었고요. 개판 축제 사회도 왔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경주 엑스포에서 저한테 지금 실크로드 축제는 끝났는데요.
그때 많은 자문을 제가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한 스토리텔링의 실제를 여러분께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기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사천은 원래는 저 이름이 워낙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버들립 처녀 혹시 아십니까? 그 우물에서 물을 찾자 그 바가지에다가 버들립을 띄워준 처녀 이야기가 바로 완사천입니다. 나주에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주에 스토리텔링 작가로 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신비의 샘물을 마시면 당신의 사랑과 꿈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저기 안내판은 어떻게 써 있었냐면 후삼국 때 왕건이 이곳에 와서 궁의 부하 왕건이 이렇게 해서 스테인리스판으로 있었던 것을 제가 2009년에 저기 근무하면서 저런 식으로 나무와 디자인을 저렇게 해서 처음으로 저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좀 일찍 했죠. 요즘은 많아졌는데요. 그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샘물을 마시면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모든 꿈이 이루어질까요? 또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 샘물은 힘차고 기백이 넘치는 멋진 남자 왕건과 어여쁘고 지혜로운 여자 오씨가 만나 사랑과 꿈을 이룬 곳입니다. 급하게 말을 타고 달려온 목마른 젊은 남자가 물을 청하자 체할 것을 염려하여 버들립을 곧게 띄워 건네준 그 아리따운 오시처녀와 왕건은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은 남편에게 코리아라는 나라를 세워 왕이 되게 하고 아들을 또 왕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일이 생겨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스토리텔링의 스토리는 팩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좀 속된 말로 구라를 스토리텔링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진실이 통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팩트 중에 하나는 왕건이 후삼국 때 여기에 온 이유가 뭘까요? 예, 호족 세력의 규합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시처녀는 사실은 호족 세력의 오다련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두 번째 부인이 되어 왕건이에요. 장하 왕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왕건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왕건의 아들은 25명입니다. 호족 세력들마다 가서 사실은 아들을 낳죠. 그래서 그 많은 아들 중에 장하왕후가 난 아들은 무입니다. 그 무가 2대 해종이 됩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나주는 굉장히 열악한 호족 세력의 하나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 무가 그 많은 왕자들의 싸움에서 왕이 되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쓴 거고요. 자, 이렇게 눈치채셨죠? 스토리, 문화 원형 연구에 대한 사례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자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스토리텔링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스토리텔링은 쉬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그 전에 사전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법이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도 자, 여기 여기 왜 왔느냐 이거죠. 이 우물에 왜 내가 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기 오신 손님에 대한 제가 고객만족 서비스로서의 지금 얘기입니다. 당신도 마음속 깊이 원하는 일이 있다면 이 샘물을 정성껏 마셔보십시오. 이 신비의 샘물을 마시면 당신 사랑과 꿈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아이디어를 낸 것은 제가 그때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화 콘텐츠학과 학생들을 한 5년 가르치고 있었는데 답사를 갔어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교수님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 물 마시면 너 사랑이 이루어진대. 그랬더니 애가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쓴 글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판을 제가 정비사업 하게 하고요, 물 깨끗이 하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10원짜리 구리동전 엄청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물을 떠다가 새벽마다 제가 공무원일 때 새벽 6시에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떠다가 나주 목사의 팽나무, 이 나주 목사 내한 팽나무에 가서 제가 늘 정화줄도 놓고 빌었습니다. 금성산 맑은 기운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스토리텔링을 썼습니다. 사실 금화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주목이라고 하는
18년을 거느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남도지사 정도 되시는 분이 내하니까, 가나가 아니고 내하니까 살림집이겠죠. 그래서 살림집에 여러 방이 있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스토리텔링 안내판을 여러 개 세웠는데, 그것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는 예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스토리텔링은 여러 그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살림집 묵사내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기 항존에 있는 주련에 있는 이 집을 저기 김성일 방이라고 해서 방 이름을 지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이 나주 목사 방이 하나도 이름이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가서 300명의 나주 목사의 일대기를 읽었습니다. 자, 공부를 사전에 많이 해야지 스토리를 많이 읽어야 텔링을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유석증 방이라고 해서 천념하고 발언 정치로 나주 백성들을 감동시킨 나주 목사 유석증을 기념하기 위한 방입니다. 나주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여 나주 목사를 유일하게 2번이나 부임한 유석증 목사는 오직 민의를 받들어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강해군 일기에 보면 나주 백성들이 직접 쌀 300석을 바쳐 유석증 목사의 재부임 운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 당시 뇌물을 받고 백성들을 수탈하던 탄가로이가 판을 치던 시절에 오직 청백리의 정신을 실천한 유석증 목사에 대한 백성들의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기 최고였던 나주 목사 유석증 방에서 주무시고 가는, 왜 여기서 자야 되느냐 이거죠. 주무시고 가는 분들은 삶을 진실하게 사는 맑은 기운을 얻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이 방 하루 자는데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김성일 방은 12만 원인데, 원칙과 자존심을 지키는 의리가로 서해 유석룡과 퇴계 이왕의 양대제사로 나주에서 3년 동안의 인의 정치를 실천한 나주 목사 김성일을 기념하기 위한 방입니다. 나주 최초로 호남의 가사문학과 영남의 퇴계 철학을 논의할 수 있는 대곡서원을 세운 김성일 목사는 송사도 현명하게 해결하여 아무리 어리석은 백성들도 그의 말을 들으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명한 나주 목사 김성일 방에서 주무시고 가는 모든 분들은 삶을 지혜롭게 사는 힘찬 기운을 얻어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썼어요. 근데 이거 뭐 비밀인데요. 예를 들면 춘천의 어느 시의원께서 시의장 되신다고 여기 와서 주무시고 가시고, 도지사님 3선 되실 때 여기서 주무시고 가셨는데, 네, 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2억 터트렸는데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주무시고 갔습니다.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도 됩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아까 강해군 일기, 뭐 또 여기 송사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전부 팩트가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인의의 사단을 근거로 해서 인의의 지실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를 군부를 떼게 해서, 여기가 지금 사실은 문화재입니다. 자, 문화재, 이제 옛날에는 절대로 거기 가서 자거나 불 때면 큰일 나죠. 근데 여기 군불 때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뜨끈뜨끈하게 자게 하고 온돌방에서 정말 한옥의 정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문화재청장을 류홍준 교수님이 하실 때 지금 국회의원한 신정원 시장, 그때 당시 시장님의 생각으로 이 거의 폐허가 되는, 쓰러져가는 집을 50억을 가지고 고친 그런 집이 나주 목사내하고, 지금은 숙소로 굉장히 예약률이, 지금 저 때 제가 근무할 때는 예약을 해야지만 잘 수 있었어요. 넘쳤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플렛 만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아까 말한 팽나무 이야기가 히트를 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죄송하지만 저 무당분도 오셔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셨다는 후문을 들었는데요. 이거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벼락을 맞아서 시멘트로 저렇게 하고 벽과 벽 사이에 있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구석에 있었던 나무였어요. 근데 제가 저렇게 스토리텔링 안내판 하나 세웠습니다. 어떻게? 내용 보겠습니다. 목사내와 금화콘에는 500년 세월 동안 묵묵히 이곳을 지켜주는 벼락 맞은 팽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내리치던 밤 목사네와 그만큼 팽나무는 벼락을 맞고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팽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의 강한 생명력으로 기적처럼 살아나 여전히 목사네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시그릿입니다. 론다번의 시그릿을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비밀인데요. 끌어당김의 법칙. 온 우주의 어떤 우주의 기운들을 나에게 끌어당기면 반드시 자기가 소원하는 바는 이루어진다라는 한문으로 하면 채라는 겁니다. 당신에게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출세하고 싶은데 세상이 당신을 몰라줄 때, 목사네와 그만큼 팽나무에게 마음껏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십시오. 전 책임은 안 집니다. 자신이 털어놓는 겁니다. 500년 동안 말없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주었던 생명력 강한 팽나무는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가슴 깊이 경청해 줄 것입니다. 사실은 팩트는 두 가지였어요. 500년 됐다는 거하고 벼락 맞았다는 거. 근데 제가 왜 이 벼락 맞은 팽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쓸 수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에서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만들면 행운을 가져준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근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현명한 방법을 가만 당신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꼭 500년 된 벼락 맞은 팽나무를 만나십시오. 금성산의 맑은 기운이 뻗어내린 아름다운 한옥, 목사네와 그만큼의 팽나무가 선사하는 영험한 체험을 당신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간절할 때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죠.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지금 저기 서울시 국장님 사모님들이고요. 당시에 부시장님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아이들이 와서 아이 엄마가 아주 어린 아이에게 건강하게 예쁘게 잘 커. 그러니까 저 나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나무인데, 자 여러분들 이런 시 아시죠? 꽃.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네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너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된 것처럼 스토리텔링 안내판 하나가 저 팽나무를 사람들과 소통하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제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는데요. 광양에 가서 사실은 예술인들한테 광양은 저를 한 서너 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청에서 많은 문화예술인 또 공무원 많은 분들한테 강연을 했는데 사실 매화축제를 열고 있는데 이게 사시사철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시사철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 여러분들 이 장면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천년하게 나옵니다. 오정혜가 주인공이었던 그 천년하게 눈이 내리는 저 지금 매화축제를 원소스 멀티유즈하게 좀 활용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광양에 가서 드린 적이 있고요. 제가 전화문화예술재단에 있을 때 광양 그 매천 항연 인물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제가 리플렛이 적혀 있었던 사진이 있길래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울림산방에서 제가 남도 예술여행 토요 그림 경매를 제가 1년 1개월 진행했는데 그런 이제 사진들을 제가 좀 썼고, 이런 사실은 예술도 이제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세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더불어 함께 공유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문화예술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영화 촬영지에서 각 분야 문화 상품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판소리도 가르치고 부르고 또 매화 그림 그리고 매천 항연 글을 서예로 써주고 공연예술 퍼포먼스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지역 경제 이익 창출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전우치 이야기가 광양은 있어서 제가 전우치 영화로 만든 것은 이거 함경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광양도 뭔가 다른 것을 오페라든 뮤지컬이든 전통 연희극이든 어떤 것들이든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백운산에 대한 세 가지 정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부자와 인재와 그 다음에 그 중국으로 가서 그 몽골에 끌려가가지고 굉장히 그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월의 인물에 대해서 여성 인물 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평으로 가서 제가 한평은 오늘처럼 이런 도서관에 가서도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요. 한평 나비축제, 이석형 군수님께서 그것을 하셔서 3선을 하셨죠.
이석경 군수님은 KBS PD였죠, 광주. 그래서 5시 반 정도에 하는 농촌 프로그램의 PD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치 나비가 한 평에만 있는 것 같이 나비 축제를 대대적으로 성공해서 나비 엑스포까지 하시고 상설로 축제를 열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드신 그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이 예술세계, 한국예총에서 나오는 예술세계에 꿈을 찾는 사람들아 다 모여라 나비 축제로 우리나라 지역 축제 나들이를 제가 12번 썼는데 그 중에 제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진도 신배 바닷길 축제를 썼고요. 두 번째는 나비 축제를 썼어요. 그러면서 사실 여기가 굉장히 지금 증평군처럼 끼어있는, 제가 여기 썼네요. 나비 축제는 한평이라는 아주 낯선 곳을 어떻게 하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 수 있을까 하는 한평 사람들이 지혜가 합쳐져 이룩해낸 훌륭한 예술작품이다. 한평은 전라남도 서남단의 위치해서 작은 행정구역이라는 사실 외에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네, 그런 한평이 나비축제 하나로 일약 스타가 되었다고 제가 쓴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황골 탈퇴하는 한평의 모습을 보여준 한평 나비축제는 축제가 지역 이미지를 바꾸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성공할 수 있었냐? 어린이날을 키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왜? 어린이날은 어린이 혼자 못 오죠. 부모님 오셔야 되고 할머니 오셔야 되고 가족들 와야 돼요. 그래서 한평 나비축제가 정말 이 경제적 이익 창출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축제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장혜보 감독이 저는 중국 북경의 중앙민족대학이라 소수민족을 아주 연구하는 대표적인 대학인데요. 1년간 방문학자로 가면서 축제들을 제가 배당을 했고 예, 남부지방을 24일 그 동북부 삼성을 제가 40일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윈난성에 있는 그 리장에 가서 이 공연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상 프로젝트로 해서 그 리장에서 맨날 상시 공연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인들이 너무 많이 찾고요. 이것이 2008년 8월 8일 날 베이징 그 올림픽의 그 개막 공연에 사용되었죠. 사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산수를 세트로 농어민을 배우로 전설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차마고도 여러분들 KBS 다큐멘터리 오브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성공한 케이스가 이런 것이다. 기획 하나만 잘하면 오지도 연극 한 편으로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관광 콘텐츠로서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의 관광객들은 어떻게 잘 말을 하느냐,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정말 연극 하나를 잘 만드냐에 따라서 그 지역으로 꼭 가게 되도록 하는 그런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이순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코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드맵을 제가 여수에 가서 진난갈에서 여러 번 발표한 것에 대한 거고, 여수 선소 이제 제가 이렇게 제안해서 변했습니다. 여수 선소 아무도, 여수 선소는 아시겠지만 거북선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한 곳인데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선소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수 선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거 예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충민사는 어떻게 이런 하나의 사익사당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선소를 자녀와 함께 와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이야기를 주면 총명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과학에 대한 과학자가 되고 싶은 자녀와 함께 왔으면 어떻겠느냐. 나대용 그 과학자님이 이 사실은 조선기술의 아주 핵심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제가 그리고 가장 지금 핵심을 준 건 지금 여수 갯갓길 스토리텔링에 제가 재능 기부를 했거든요. 지금 갯갓길 만들고 있습니다. 여수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어떤 가방만 여수만 여자만 이런 데에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가망만 경도의 하모 건강 맛객 이런 걸 썼습니다. 사실은 음식도 지금 제가 나주에 있을 때도 영산포 홍어 이야기를 제가 4개나 썼는데요. 사실은 이
정말 하모도 정말 맛있어요. 여수는 경도 앞에 특히 이런 것들을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름철에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동 서대 건강맞게 예, 제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만 감도의 전어 건강맞게 이런 것들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담양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 메타세카이어 길은 너무 유명하죠. 근데 영화 화려한 휴가 촬영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스토리텔링이 전무했어요. 지금 변했습니다. 제가 담양도 여러 번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담양 문화원도 가고 그래서 이 길이 지금 메타세카이어 가로수길을 스토리텔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메타세카이어 화려한 휴가길, 그 다음에 메타세카이어 신나는 자전거길, 메타세카이어 다정한 영 이게 네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 네이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길에 대한 네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올레길도 거기에 서 선생님이란 분이 그렇게 지어서 지금 굉장히 데이트를 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여수의 객각길 뭐 이런 식으로 길 이름을 지금 많이 짓고 있고 둘레길, 지리산 이런 순례길 이런 길 이름을 짓고 있는 것들도 사실 굉장히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하나의 스토리텔링 네이밍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시경정이나 지실말의 개당의 바람소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 송강 정철은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담양이 먼저 썼어요. 그래서 송강 가사문학관이 있잖아요. 인물 콘텐츠 개발 하나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논문으로 쓴 건데 사실은 송강 정철은 한 잔 먹세 그래 두 잔 먹 또 한 잔 먹세 그래 이런 것도 쓰셨지만 훈민가도 썼던 그런 상대적인 것들을 어떻게 잘해서 저는 그냥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지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구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진주사나 훈민가 같은 서로의 색깔이 다른 것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성산별곡은 다 아시죠? 근데 그게 성산이 한국말로 번역한 별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별매로 갑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송강 생태문화마을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논문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니까 오늘 1시간 내에 끝내야 돼서 양해를 구합니다만은 직접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태 벨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별매에서 뜨거운 여름 대나무가 지금 담양의 또 상품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생태 체험장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산별곡 암송대회, 성산별곡을 연극으로 꾸미고 또 재미난 놀이가 중요하죠. 사실 제가 교육방송 초창기 한국교육개발원부터 제가 방송작가였는데 제가 늘 PD들한테 말해요. 자, 방송을 봐야지만 교육이 됩니다. 그러면 방송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오락적 기능이 없이는 교육방송도 안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사실 재미난 놀이도 중요하죠. 놀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힐링도 요즘 중요하죠. 신선처럼 마음이 맑아져 속세의 고민을 홀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어떨까. 그래서 생태벨트는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이런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런 힐링의 공간이 됐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그리고 송강 문학의 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디지털 문학 콘텐츠에 대해서도 역점을 좀 둬야 된다. 너무 요즘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너무 일률적으로 막 뭐 보고 전시하고 똑같이 하지 홀로그램 하고 이러지 말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서 딱 이렇게 만지면 뭐든지 아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개발들, 디지털 문화 콘텐츠 개발을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다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소세원은 어떻게 개발하고 인물 콘텐츠 지금 문순태라는 소설가 하나가 담양의 세부지 소설대학을 개강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데 이런 인물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 제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군산의 월명동에 그러니까 오히려 일제시대의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숙소로 활용하는
그거 제가 제의해서 지금 240억 떨어져서 월명동 일대가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많이 발표했어요. 군산 가서. 이 사실이 뭐 같아요. 군산은 사실 강경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죠? 목포는 나주보다 크지 않았어요. 근데 다 일제시대에 수탈의 현장, 쌀을 나르기 위해서 항을 만든 그때 쌀을 나른 사진입니다. 그리고 군산 세관이 저게 지금 그때 그 직장인이 20원 월급 받을 때 87,000원을 주고 저 한일 저기가 고종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정말 그 경제적으로 쇠락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산 세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지은 군산 세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 군산 세관이 막 가짜 상품 전시실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디지털 정시관으로 바꿔라. 제가 이런 제의를 군산 가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타짜 저기 허영만의 만화가 원소스가 멀티유즈돼서 영화도 되고 사실 이 히로스가 가오기 바로 여러분들 그 타짜를 찍은 데인데 지금 유해진 씨하고 김혜수 씨가 그때는 사랑을 했던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러브 이런 히로스 가오기 촬영 현장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째보 선차에 100억이 떨어졌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주막거리 일본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발상을 하자 이런 제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동국사 대웅전은 유일하게 일본식 사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그래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을 끌어들이자 이런 말씀을 제가 했고 음파 유원지는 사랑의 물빛다리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사실 문동식 시장님께서 군산 시장님께서 재선하는데 이 물빛다리가 굉장히 공을 세웠다고 하는 게 뭐냐면 군산은 굉장히 낙후되고 갈 데가 없었던 곳이었는데 여기가 아주 큰 일제시대에 팠던 저수지인데 여기에 다리들을 엄청 이쁘게 해서 산책로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파 유원지 굉장히 유명합니다. 군산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 바로 음파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진도에서는 사실 제가 진도 연구로 진도 축제식 상장된 민속의 연일성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도의 그 죽음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이 진도 식인구 지금 저기 식인구신데 대한민국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무형문화재로 가능할까? 내일 제가 전북대 가서 지금 이제 무형유산의 지정이 옛날에 원형 연구였는데 이제 전형으로 바뀐다는 걸 제가 내일 발표할 거지만 하여간 이런 무형문화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텔링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공연화된 거예요. 전남대학교에 가서 제가 사회 봤는데요. 55주년 개교기념 행사였지만 저는 세 번째 5.18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저기서 저기 그 맨 마지막에 지전에다가 돈을 놓는 장면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무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어떻게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예를 제가 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제가 진도 공무원 학예연구소 3년 있을 때 축제 디렉팅을 해서 유공자 표창을 이 그 신비의 바닷길 축제라는 명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영등 축제였거든요 원래.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영등 할미는 제주도도 있고 산재되어 있는 전설이라서 제가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선점하지 않으면 다른 데도 자꾸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하니까 축제명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바꿔서 지금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된 현장입니다. 진도 식인굿을 공연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목포에 노란 샤스 입은 이런 그래서 유달산의 개나리 축제를 이렇게 꽃처럼 노란 희망의 꽃처럼 슬슬 잘 풀게 한다는 희망 메시지로 하자. 그리고 손석우라는 그 사람을 좀 콘텐츠 인물 콘텐츠를 하자 이런 제의를 제가 목포 가서 했고 마부라는 강대진 감독이 국제 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상을 탄 분이에요. 목포 사람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물 콘텐츠를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강대진 영화 기념관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광주는 풍영정과 극락정이라고 하는 아무도 지금 이게 지금 김한거가 만든 건데요.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시청 가가지고
제가 이 특강하면서 제발 문을 열어라. 그리고 좀 저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가야금도 뜯고 한시 백일장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좀 쓰시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풍경적에 대해서 자연을 즐기며 시가를 읊조리는 이런 그 다음에 극락강도 너무 종교적 의미를 얘기하지 말고 지극히 즐거움이 하늘을 찌르는 아름다운 강으로 종교성을 떠나서 사람들이 찾는 강으로 만들자 이런 말. 그 다음에 편액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쓰거라. 네, 한석봉의 글씨가 써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키포인트로 좀 삼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풍영적에서 극락강을 내려다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모자가 아침 일찍 손을 꼭 잡고 풍영적을 함께 산책하며 한석봉처럼 효자이면서 공부도 잘하고 요즘에 공부 어제 수능이었지만 예,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유능한 인재가 된다 이렇게 오도록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제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극락강에 극락강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생태문화 희망길이라고 하는 사업에 제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조경학교 교수님께서 이거를 한 것을 제가 스토리텔링 이렇게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조언을 한 그런 그래서 극락강역 저렇게 간이역도 활용합시다 이런 말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90년의 세월을 간직한 간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야기 주제에 따라 쉼터를 위한 의자도 만들고 극락원 같은 숙소도 만들고 극락시 같은 전통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국밥집도 만들고 이러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잘거리가 잘 되는 행복한 생태문화 희망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극락강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풍영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기점놀이라고 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요즘 제가 내일 무형문화유산원이라는 지금 전주에서 생겼는데 전주가 지금 계속 그 무형유산에 대한 개발들을 하는데요. 그런 전주 기점놀이를 어떻게 한국적인 문화 콘텐츠로 지금 전주가 한 브랜드를 하는데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전주에 가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제가 자문은 3번이나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서 한옥마을이 정말 우리나라 콘텐츠를 닮을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저는 거듭나기를 희망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주가 무형문화유산의 우수성과 탁월성이 아주 세계적으로 예술적으로 승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성의 바우더기 축제 세계 축제하기 전에 제가 가서 조언한 건데요. 사실은 바우더기가 누군지 아세요? 네, 바우더기는 최초의 연예인입니다. 경복궁을 중건할 때, 그 노동자들을 위로했던, 그래서 그때 줄을 탔던 안성 바우더기가, 그러니까 이제 유림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왜 우리가 바우더기 축제를 하냐, 우리가 왜 몸 팔고, 그래서 이제 사실 안성이 굉장히 안성시 국장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때 제 발표를 들으시고 굉장히 좀 위로가 되셨다고. 왜냐하면 제가 바우더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성 콘텐츠 개발, 인물 콘텐츠 개발로 바우더기를 어떻게 할 것이고 바우더기 묘가 어떤 묘인데 앞으로 바우더기 묘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출세하고 싶은 여성들아 안성 바우더기 축제로 다 모여라. 힘든 삶을 개척한 조선의 지혜로운 여성 바우더기와 데이트하면 행복해진단다. 이렇게 제가 스토리텔링을 했고요. 조선 최고의 남사당 꼭두새입니다. 그래서 바우더기 축제로 지금 굉장히 사실 안성은 세계 민속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하나의 콘텐츠 하나가 지금 증평군의 김득신 묘가 지금 콘텐츠로 굉장히 성공하는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성공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2012년에 안성 세계 민속 축전을 성공했고요. 살아있는 바우더기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평은 김득신이라는 인물 콘텐츠를 잘만 스토리텔링하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스토리텔링 이제 옷자 났네요. 마스터 플랜을 내건 스토리텔링 북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쭉 제가 여러 군데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조의 도시라는 책도 있는데요. 사실 창조의 도시는 바로 스토리텔링부터 전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보물섬,
고군산군도. 지금 고군산군도가 새만금 사업으로 원형을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형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최장현 과장님이 이 4개에 협업을 해서 얘기한다는데, 이 제가 지금 석사 논문이 단원 김홍도가 그린 중국 국경의 유리창입니다. 유리창은 지금 인사동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동화 이응이라는 사람이 저자미사였는데 연행록 여러분들 아시죠? 열하일기를 쓴 열하일기 연안 박지원 이후에 간 인물이에요. 연안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고 쓴 계상기죠. 계상이 북경인데요. 북경은 분지예요. 풀이 그래서 산이 없어요. 그래서 풀산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계산이라는 것이 북경의 별칭인데, 이런 것이나 또 제가 지금 가 있는 계룡산에 대한 원형 연구 이런 책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증평구는 지금 콘텐츠 개발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기록화, 스토리텔링 북을 만들고 홍보 전략, 마케팅 전략을 좀 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화를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북 제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증평군의 문화 콘텐츠 개발은 날로 스토리텔링으로 번창하실 것을 저는 믿으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연 내용을 포함한 어떤 질문도 다 받아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평군에서는 김득신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스토리텔링 북이라는 것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 북이라는 것의 구성과 그런 것을 알고 싶고, 또 혹시 스토리텔링 북이라는 게 책 형태만 있는 거고 디지털 형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북이 당연히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 스토리텔링 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물 콘텐츠 개발의 스토리텔링 북은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상식 마을 스토리텔링과는 좀 변별력을 가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번에 초려 이유태라고 하는 율곡 2의 제자가 사기 김장색이고, 사기 김장색의 제자가 우암 송시열 초려 이유태 이렇습니다. 또 동춘탄 송중기 이렇게 그 세 사람 굉장히 친했는데 세종시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행정구역이 핵심이 되면서 초려 기념관이 11월 1일 날 오픈하면서 제가 거기 가서 초려 구곡 스토리텔링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스토리텔링 북을 인물 스토리텔링 북을 만들려면 저는 만든 적이 있어요. 전남 여성 프라자라고 해서 지금 여기로 얘기하면 여성 개발 연구원 같은 데서 제가 그 김성녀라는 혹시 연극인 중앙대 국악대학 원장하신 김성녀 선생님의 어머니가 박옥진 여사인데, 그분이 이미 여성 북극에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그래서 그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진도 식긴곳에 김대래 큰 무당하고의 인물 콘텐츠를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김득신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쓰는데 저는 초려는 구곡으로 썼어요. 구곡은 송나라의 주자의 무의구곡가를 제가 패러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열어야 되겠지만 일대기를 어떻게 다양하게 재밌게 놀이 있게 사람들한테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볼 수 있느냐, 만화 형태가 아니라. 제가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요번에 강복 7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70인을 가지고 무빙툰을 만들었습니다. 문체부하고 국가보훈처하고 공동 제작한데, 제가 무빙툰 스토리텔링을 한 10편이었는데요. 한 편당 2분이었는데 한 편에 7명을 넣은 거죠. 그래서 70인을 만들었어요. 안중근은 안중근을 중심으로 하는 6명의 사람을 만들고, 이런 식의 무빙툰 스토리텔링도 제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 콘텐츠 스토리텔링 북은 지금 그 로드맵을 어떻게 따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저는 이제는 스토리텔링을 공동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은. 제 철칙은 진도도 제가 아까 그 박사 논문 내려고 7년 살았습니다. 지금 공주 지금 아까 스토리텔링 북 그 얇은 거 하나 냈는데 1년 살고 있습니다. 경주 제가 가서 불도 안 들어오는,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데 제가 20일 살았어요. 사실은 그 지역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역사문화 자원을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사랑을 해서 얘를 구워 삶아서 내가 다 소화시켜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까 라는 자기의 진정성과 지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포인트 이후에 그 다음에 재창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